자, 일단 PD 파일을 보면은 이제 스택 01 리액트 가상돔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우리가 리액트를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자바스크립트,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자바스크립트 문법 공부했었던 EX6 문법 공부했었던 거를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리액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리액트에서 쓰는 문법적인 부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서 EX6 문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좀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문법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존에 공부했었던 우리 HTML, CSS, JS 공부했을 때 01번의 카테고리에서 스텝 37번에서 JS를 스타트하면서 문법 정리했던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닛 01번에 스타트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돔트리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JS의 다양한 자료형, 연산자, 함수 생성 방법, 변수를 선언하는 것, 템플릿 문자열, 분할 대입, 스프레드 구문, 객체 생략 표기법, 맵과 필터의 활용, 뭐 이런 것들 공부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겸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1번을 먼저 보면은 문서 객체 모델 해서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돔이라고 하는 문서 객체 모델을 사용을 하죠. 돔이라고 하는 거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링의 약자고요. CSS에서는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CSS 선택자를 사용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문서 객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일단 브라우저가 이제 로딩이 됐을 때 그 브라우저 우리가 HTML 태그를 작성했던 태그들, 그다음에 이런 이제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을 객체를 구분 짓는 하나하나의 덩어리인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문서 객체 모델에는 요소 노드, 속성 노드, 텍스트 노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노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일단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노드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런 태그들, 각각 꺽쇠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했던 이 태그들이 이제 엘리먼트 노드, 요소 노드이고, 그다음에 태그 안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태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예를 들면 뭐 위드 하이트 속성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A 태그에 href 속성을 넣을 수도 있고, 등등등 우리가 태그 옆에 속성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메타 태그에다가 캐릭터 셋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서 쓰고 있고, 또 HTML도 랭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해서 쓰고 있고, 이런 속성 노드라고 부른다. 애트리뷰트 노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텍스트 노드는 이 태그와 태그 사이에 우리가 텍스트를 넣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텍스트 노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 명칭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소 노드, 그다음에 속성 노드, 그리고 텍스트 노드, 그렇게 노드로 이루어진 구성 요소들을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이제 컴파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드들을 이용해가지고 쭉 리딩을 하고 그다음에 돔 트리를 만들어서 접근을 할 때 이제 그 돔 트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도큐멘트에서 쿼리 셀렉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UL 태그 중에서 엔티티 차일드로 두 번째에 있는 li, 두 번째에 있는 UL 태그 안에 있는 li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자식을 이렇게 li change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때 이제 선언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바도 있고 렛도 있고 뭐 컨스트도 있는데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일단은 렛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li change에다가 add event listener 해서 요거 이제 첫 번째 매개변수로 오는 게 이벤트 종류가 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로 오는 게 함수를 어떤 함수를 호출할 것인가를 이용해서 내가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가 동작했을 때 뭔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 것이냐 어떤 동작 구문을 실행을 시킬 것이냐를 이제 매개변수로 넣어서 내가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동작 구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기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의 어사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사인 메소드 안에 속성을 복사할 대상 객체의 타겟을 넣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이제 요 매개 변수로는 대상 객체를 복사할 하나 이상의 속성들을 넣어가지고 복사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제도 했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짠 코드들 실제로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브라우저를 바로 띄우려면은요, Alt B를 누르면 돼요. Alt B. HTML에서 Alt B를 눌러서 브라우저를 바로 띄울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지금 근데 뭐라고 뜨냐면은 오픈 브라우저 페일드에서 체크해라 인스톨드 매니지 익스텐션을 체크하라라고 돼 있네요. 네, 꺼져 있다라고 해서 매니지 익스텐션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오픈인 브라우저가 꺼져 있다. 그러면은 제가 리스타트를 좀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아니면은 뭐 우리 여기 옆에다가 이제 또 미리 볼 수 있는 창도 이렇게 익스텐션에서 깔아놨기 때문에 뭐 그걸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했던 그 태그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보면은 이제 문서 객체 모델 해서 우리가 썼던 그 태그들 쭉 있고 로드는 새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뤘던 것들이다라고 돼 있고 UL 태그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두 번째 있는 UL 태그의 마지막 li, 그거를 li change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을 했을 때,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li change의 inner HTML 메소드 그 속성을 이용해서 변경 완료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속성을 복사를 해서 속성 복사한 거에 대한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하는 뭐 이런 예제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어사인 해서 스타일을 내가 할당하겠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할당할 건지 이렇게 어사인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어사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변경도 해봤었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자 02번에 JS의 다양한 자료형 우리가 이제 자료형이 뭐 보면은 이렇게 문자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도 있고, 이게 넘버 타입이라고 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다음에 트루 혹은 펄스, 불리언 타입 있고, 그 다음에 널도, 널 타입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안 된 경우, 이렇게 아예 그냥 정의를 안 된 경우는 undefined 타입, 아니면은 undefined를 넣어서 undefined 타입을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 특히 이제 자바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바는 같은 타입끼리 배열로 만들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양한 타입들을 모아가지고 배열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지금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은 또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속성명 땡땡 속성값 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속성들을 쭉 나열을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로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배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문자만으로만 이루어진 배열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숫자와 이제 문자를 섞어서 이게 가능하죠.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뭐 불리언 타입이나 언디파인드 타입이나 널 타입이나 이런 다양한 타입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콘솔 창에서 요거를 여기에 지금 저장해 놓은 SNS2, S3를 내가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콘솔 창은 이제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요소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콘솔 창을 요 VS 코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뭐를 설치를 했었냐면은 재생 버튼. 요게 이제 런 코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익스텐션으로 설치했던 것 중에서 코드 러너라고 있었습니다. 코드 러너. 코드 러너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렇게 그냥 바로 화면에서 콘솔 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재생 버튼, 요거 코드 러너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알트 N이고요. 요거를 눌러가지고 콘솔 창이 뜨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문자열 부분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이제 변수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넘버도 변수를 선언하고, 해서 내가 요걸 이제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자열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본 문자열과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 숫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뭐 기존에 연결하던 방법. 그러니까 바닐라 스크립트에서 문자열과 변수를 결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결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여기 네, 내 이름은 김삼순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20살입니다. 라고 출력이 지금 되고 있어요. 메시지에 담긴 값이. 근데 모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템플릿 문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백틱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 안에다가 내가 변수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달러 중괄호 열고 닫기 네, 요거를 넣어가지고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백틱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name 1이라고 하는 값을 김삼순이라고 하는 값을 같이 연결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달러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age가 가지고 있는 20이라고 하는 그 값을 또 출력을 하기 위해서 달러 중괄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외따옴표나 쌍따옴표가 아니고 전체를 감싸는 부분은 백틱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 2를 출력을 했을 때 동일한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 중괄호 열고 닫기를 쓰면은 여기서는 이제 변수 값을 연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month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는 month에다가 곱하기 3 해가지고 오늘부터 3월입니다. 또 출력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함수도 호출해가지고 say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안녕하세요를 리턴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3월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해봤었죠.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방법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템플릿 문자를 쓰는 방법, 이 안에 변수를 이렇게 달러 중괄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함수 부분. 자,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바닐라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이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내가 매개 변수로 벨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그걸 리턴하겠다라고 했을 때 천을 넣으면 천을 리턴해주고 문자를 넣으면 문자를 리턴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출력된 값을 보면은 여기 네, 천을 리턴해주고 문자를 리턴해주고 문자를 넣음을 리턴을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펑션 2를 만들 때 이 방법 말고 또 이런 방법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바로 네, 펑션 해가지고 펑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 네, 방법이 조금 이제 색다르죠. 펑션 해서 매개 변수를 넣고 리턴할 값을 이렇게 넣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네, 숫자를 넣었을 때 숫자를 지금 네, 출력하고 있고 문자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모던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화살표 함수, 에로우 함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안 넣고 그냥 바로 네, 여기 매개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펑션 대신에 화살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네, 중괄호를 이용해서 여기에 네, 리턴할 구문이나 아니면 함수의 로직 같은 거를 짜게 된다. 그러면 펑크3이라고 하는 함수도 내가 매개변수 500을 넣고 호출했다라고 한다면은 500이 출력이 되고 문자열도 출력이 되는 것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매개변수가 하나일 때는 얘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생략을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했던 방식은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꼭 소괄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매개 변수 10하고 20을 넣은 다음에 더해서 리턴을 받으면은 30을 리턴을 받겠죠. 그래서 펑크5라고 하는 함수를 리턴해서 우리가 받은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매개 변수로 문자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또 리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에로 펑션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 값을 리턴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 중괄호 열고 닫기에 리턴하는 이 구문을 그냥 아예 그것까지 우리가 실행하는 구문이 한 줄일 때는 그냥 리턴하고 이 중괄호까지 생략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예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100하고 200을 매개변수로 넣고 더한 값 300을 출력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벨 1하고 벨 2를 넣었을 때 이번에는 내가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지고 객체의 네임의 밸류 값으로 설정하고 age의 밸류 값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 이름과 3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넣는다면은 이름으로 네임으로는 김 이름 밸류가 설정이 될 거고 age로는 30이라고 하는 밸류가 설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펑션 7번을 만들어 가지고 호출했을 때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객체를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환값이 여러 행일 때는 이렇게 이제 또 소괄호로 감싼 후에 리턴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반환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 요 소괄호를 이렇게 감쌌어요. 소괄호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리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분할 대입인데요. 분할 대입은 우리가 리액트를 쓰면서 정말 많이 쓰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자, 분할 대입 부분을 일단 사용하지 않았을 때 코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my profi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객체로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내 이름은 myprofile.name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여기 백틱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myprofile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이제 객체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네임 속성으로 접근을 해서 기미선이 여기에 출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myprofile에 이게 객체니까 age라는 속성으로 접근해서 40살입니다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msg에 담긴 값을 메시지에 담긴 값을 출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제 내 이름은 김희선입니다. 나이는 40살입니다가 여기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6 문법에서 객체 분할 대입을 쓴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서 거기다 객체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여기에다가 허네임, 허에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객체를 분할해서 이제 대입을 시켜주면은요. 요 허네임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이제 허에이지라고 하는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SG 지금 2가 출력된 그 값을 보면은 여기 지금 그녀의 이름은 전지현이고 나이는 42살이다 라고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허 프로파일에 들어가 있던 이 값들을 내가 네임만 뽑아서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허 에이지만 뽑아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 그러니까 속성의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변수니까 변수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얘가 지금 전지현, 얘가 지금 42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문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예 그냥 허 어드레스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고 허 어드레스를 지금 출력을 시켰을 때 보면은 마찬가지로 허 어드레스라고 하는 속성명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분할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객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객체의 요 속성명 여기다가 이제 이 속성값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지현과 42가 저장이 되면서 그거를 그냥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SG라고 하는 허 어드레스라고 하는 값도 서울시를 갖고 있으니까 이 허 어드레스 값을 그대로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허드레스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제 허 프로파일 점 허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출력이 될 건데 분할 대입을 했기 때문에 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할 대입을 했기 때문에 허 어드레스라고 하는 값에 요 변수 값에 이 속성 값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따로 뽑아내는 형태로 해서 얘만 분리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객체 분할 대입이라고 한다. 추출한 속성에 이제 또 땡땡 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별명을 지정하는 방법.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서 네임의 이름, 에이지는 25라고 해놓고 여기 이 파일 프로파일에 이제 네임 값에다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네 이름과 25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your 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your age,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분할을 해서 변수, 그 속성명을 변수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너의 이름은 이제 네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이는 22살, 25살이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name이라고 하는 원래 값이 가지고 있는 네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있는데 그거를 얘는 변수에 대입을 할 때 분할해서 변수에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your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간 거예요. 25라고 하는 값도 your age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출력을 했을 때 메시지 3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하면은 이렇게 너의 이름은 네 이름이고 나이는 22살이다, 25살이다 라고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열의 인덱스를 지정해서 분할해서 대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his profil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면서 여기다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 4번에다가는 백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의 이름은 한 다음에 프로파일의 0번째 그 다음에 프로파일의 1번째를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메시지 4를 출력을 했을 때는 그의 이름은 현빈이고 나이는 29살이다를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his profile이라고 하는 값에 분할 대입을 해서 his name과 his age라고 하는 그 변수 명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여기에 현빈이 들어가고 여기에 29가 들어가면서 MSGO에다가 우리가 출력하는 구문이 그 이름은 his name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고 his age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면은 똑같이 그 이름은 현빈이고 나이는 29살이다를 출력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부분을 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say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서 여기는 이제 실행하는 게 한 줄이니까 중괄호 굳이 만들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다 백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임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say hello에다가 매개 변수를 손혜진을 넣었을 때는 이제 손혜진님 안녕하세요가 컨솔장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컨솔창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게스트라고 이제 네임을 이렇게 게스트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네임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 지금 이제 say hello 부분을 매개 변수를 안 넣고 호출을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undefined님 안녕하세요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네임을 게스트라고 하는 디폴트 값을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현빈을 넣었을 때는 현빈님 안녕하세요가 뜨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가 안 들어갔을 때는 이걸 디폴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게스트님 안녕하세요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객체를 분할 대입할 때도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변수, 객체를 넣을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프로파일에 분할 대입을 해서 name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어떤 값을 담겠느냐.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허 프로파일에는 네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임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undefined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name 1이라고 하는 그 허 프로파일에서 name 1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변수 값을 내가 한혜진이라고 넣어놓고 그리고 메시지 2에다가는 name 1님 그러니까 한혜진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콘솔장으로 띄웠을 때 한혜진님 안녕하세요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값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서 내가 name1이라고 하는 그 변수 값이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디폴트로 넣어가지고 그 값을 출력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구문. 자, 이 스프레드 구문은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할 때 나올 겁니다. 배열. 자, 스프레드 구문은 우리 자바 공부할 때도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요.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순서대로 꺼내는 방법이고요. 내가 1, 2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얘를 만약에 출력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출력이 되는 값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1, 2를 출력을 해주는데 이렇게 대괄호를 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1, 2라고 하는 배열을 여기다 넣고 1, 2를 지금 어레이 1에 담긴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괄호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배열 내 값을 출력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배열 안에 있는 값만 순서대로 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을 이용해가지고 스프레드 구문을 이용해서 배열 안에 값만 순서대로 꺼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num1과 num2를 매개변수로 받아서 그걸 더해가지고 우리가 콘솔창에 띄우겠다라고 해놓고 summary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10하고 5를 더해서 15를 우리가 콘솔창에 띄워주겠죠? 자, 일반적으로 배열값을 전달하는 경우 내가 array의 1번, array 1에 있는 0번째, array 1에 있는 1번째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를 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0번째, 1번째로 들어간 값이 1과 2가 들어가면서 스프레드 일반적으로 배열값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지금 0번째, 1번째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게 0번째, 여기 1번째니까 더해가지고 3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구문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냥 여기 어레이 1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알아서 꺼냈기 때문에 얘가 점점점 어레이 1 하면 알아서 1하고 2가 꺼내진 거죠. 그러면서 매개 변수로 얘가 들어가서 더해서 콘솔창에 띄워주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3을 띄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배열을 분할 기법 하는 그런 이제 그 문법에서 남은 요소를 변수에 담을 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다. 근데 내가 넘버 1에다가는 2를 넣고 넘 2에다가는 2를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3, 4, 5는 그냥 여기다 넣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은 요소를 담을 때 스프레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어레이 2에 있던 거를 여기 이렇게 담으면서 여기 너밀은 1이 담기고 2는 2가 담기고 그다음에 어레이 3은 나머지 3, 4, 5가 담기는 형태가 될 건데요. 여기 지금 어레이 3을 그냥 출력한 거랑 그다음에 점점점해서 이렇게 출력한 거랑 그거의 차이점을 보면은 그냥 출력했을 때 어레이 3을 그냥 출력했을 때는 대괄호를 붙여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고 점점점을 이용해서 스프레드 문법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때는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의 그 요소, 복사를 하거나 결합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복사하는데 한번 스프레드 구문을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레이 4, 그러니까 10하고 20을 가진 값을 어레이 6에다가 넣겠다라고 하고 어레이 4하고 6을 둘 다 찍어봤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0하고 20을 똑같이 이렇게 찍어내고 있어요. 자, 보면은 두 개의 배열을 집합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배열과 이 배열을 집합으로 만들어서 그걸 뿌리겠다라고 하고 한번 또 뿌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10, 20, 30, 4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객체도 이제 복사나 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브젝트 2번에다가 밸류값 이렇게 따로 넣고 오브젝트 3번에다가 밸류값을 따로 넣어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스프레드 구문을 활용해서 객체를 복사한다라고 한다면 요게 지금 객체가 지금 2번 객체 요거를 점점점으로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지금 4번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번과 4번을 따로따로 출력을 했을 때 보면 이렇게 똑같이 객체로 지금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점점점 해가지고 오브젝트 2를 요 오브젝트 4에다가 넣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브젝트 2를 복사해서 넣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2가 가지고 있는 값과 오브젝트 4가 가지고 있는 값이 동일해요. 복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스프레드 구문을 이용해서 객체를 복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를 결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브젝트 2번과 3번을 결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점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명과 속성값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오브젝트 5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내가 출력을 해보면은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등호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값이 담기는 것이 복사되는 게 아니고 주소 값이 복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일반적인 타입이 아니고 기본 타입이 아니고 객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타입들은 내가 얘를 넣겠다라고 하면 이 방식을 안 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예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레이 4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요.
네, 여기 지금 10하고 20을 가지고 있는데요. 10하고 20을 그냥 내가 이렇게 8에다 넣겠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4하고 8을 출력을 했을 때 여기 똑같이 이렇게 10, 20이 출력이 되니까 자, 복사가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어레이 8번, 그러니까 복사가 된 그거의 값을 100으로 첫 번째 값을 100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얘가 지금 원본도 지금 변형이 됐죠. 그래서 주소값이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본까지 나는 4번을 수정했는데 원본까지 수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드 구문을 활용을 해야지 복사를 할 때 완전히 새로운 배열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복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얕은 복사라고 해요, 우리가. 얕은 복사. 그래서 주소값을 복사하는 거를 얕은 복사. 그다음에 주소값이 아닌 데이터 자체를 복사를 하는 그거를 이제 깊은 복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깊은 복사를 이용을 해야지 원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레이 4에 있는 걸 꺼내서 자, 어레이 4에 있는 거는 지금 10하고 20 그걸 꺼내가지고 점점점을 이용해서 꺼내서 이제 어레이 9에다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4하고 9를 출력을 했을 때 보면은 똑같이 이제 10, 20이 100하고 20이 출력이 됐는데 내가 어레이 9번에 두 번째를 200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바꿨을 때 보면은 이렇게 원본은 안 바뀌고 4번에만 200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열을 복사할 때 내가 옅은 복사를 할 것이냐, 깊은 복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나는 깊은 복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점점점 스프레드 구문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객체의 생략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객체의 어떤 그 속성명하고 설정할 변수명이 같으면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내가 네임에다가 자이언티라고 넣었어요. 에이즈는 30이라고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내가 선언을 하면서 변수 이름을 유저라고 하고 네임의 값에다가 네임, 에이지의 값에다가 에이지라고 하고 유저를 출력을 해봤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했을 때, 자, 네임은 지금 자이언티, 그 다음에 에이지는 30,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쓰고 있는 이 네임과 유저에다가 내가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속성의 명이, 이름이 네임인 거죠. 근데 여기 넣으려고 하는 값도 네임인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그러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도 속성명과 넣으려고 하는 속성값이 변수 a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그러면은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저 2라고 하는 값을 마찬가지로 출력하면은 이렇게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속성명과 설정한 변수명이 같으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맵과 필터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씩 꺼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맵하고 필터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배열에다가 루프를 돌려서 처리하는 포문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송혜교 최정한 김희선을 이렇게 변수의 배열로 넣어놓고 포문을 돌려가지고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내가 콘솔 창에다가 차례대로 0번째부터 해서 개수만큼 찍겠다라고 하고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켰을 때 보면은 이제 송혜교, 최정한, 김희선이 차례 이렇게 콘솔 창에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맵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네임 어레이 2라고 하는 값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장하느냐? 네임 어레이의 맵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네임을 매기변수로 넣으면 네임을 리턴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콘솔 창에다가 요 네임 어레이 2를 찍었더니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안에 있던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괄호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각 돌아가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쭉 리턴을 해가지고 그걸 출력했을 때 이렇게 배열로 출력을 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다시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임이 가지고 있는 값을 콘솔 창에 하나씩 찍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하나씩 찍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맵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요소 값에 내가 인덱스 넘버로 하나씩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필터라고 하는 거. 필터는 조건에 일치하는 값만 배열해서 추출을 하는 게 필터. 그래서 이제 num arra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 2, 3, 4, 5를 넣어놓고 그다음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리턴을 할 때 매개 변수로 1, 2, 3, 4, 5를 넣는데 2로 나눈 그 나머지가 1인 것만 리턴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에 일치하는 값만 배열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would num array라고 하는 그 변수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홀수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은 이제 이런 게 되니까요. 1, 3, 5. 그것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요소를 순서대로 추천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과값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0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임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랭스만큼 하나씩 증가를 시켜가면서 여기 i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인덱스 넘버가 되는 거예요. 어레이에 들어가는 그 인덱스 넘버가 되는 거고 거기다 2를 더해가지고 0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부터 해서 네임 어레이에 i번째를 찍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찍어낸 값이 이렇게 이제 1번째는 송혜교입니다. 2번째는 세정합니다. 3번째는 김희선입니다. 이렇게 출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맵 함수의 인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소를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맵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name, 엘리먼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i, 인덱스 넘버를 넣어서 여기 i번째는 name 어레이의 i번째입니다. 를 출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는 또 송혜교, 두 번째는 최정원, 세 번째는 김희선입니다를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출력해 보세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조건에 맞는 값들을 필터링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개 변수 넣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구문에서 if 구문을 이용해서 이 조건에 맞는 값만 내가 이렇게 실행시키겠다라고 실행을 시키고 있으므로 이 i라고 하는 인덱스 넘버가 가지고 있는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짝수인 애들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했을 때 1번째, 2번째는 출력이 안 되고 3번째, 1번째, 3번째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콘솔 창에 이제 제목을 찍고 제너럴 어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이제 이름을 네 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출력을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맵 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면서 요소에 하나하나씩 이제 돌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너럴 어레이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값에 맵 함수를 이용해서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매개 변수로 넣었을 때 그거가 네임이 세종대왕이면은 이 네임을 그냥 출력하고 줄바꿈 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아니다, else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름에다가 장군을 붙여가지고 줄바꿈해서 리턴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군만 출력을 장군인 사람들은 장군이라고 붙어서 출력을 좀 받기 위해서 썼던 이거 EX, 셀프 EX였는데요. 여기에 지금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세종대왕 아니다라고 하면은 장군까지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서 출력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걸 꺼내고 싶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대괄호를 꺼내고 싶다. 그러면은 점점점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꺼내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임을 매개변수로 넣어서 네임이 세종대왕일 때 그 이름을 콘솔창에 찍고 아닐 때는 장군이라고 훔치겠다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아닌 사람들은 장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태로 해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값도 같고 타입까지 같을 때 이때 이제 1, 그다음에 문자 1, 그리고 숫자 1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배열로 만들어 놓고 맵 함수를 이용해서 쭉 이제 돌아가면서 nu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이제 들어갔을 때 만약에 num이 1이면 내가 num의 2를 더한 값을 리턴하겠다. 근데 만약에 num이
1이 아니라면. 근데 이때는 등호를 3번 쓰고 있으니까 파이까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숫자 1이라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는 숫자 1이 아님이라고 내가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숫자가 1이 아니니까 숫자 1이 아님을 리턴을 해가지고 출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리연산자의 의미.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두 가지 조건을 주고 우와 연산자, 엔드 연산자를 써가지고 여기가 이제 true일 때 출력하는 구문들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to 구문에서 요 논리 연산자를 썼을 때 첫 번째가 true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우와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가 true면은 바로 그냥 실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true니까 그냥 바로 이 콘솔 창에 있는 콘솔 로그 창을 이렇게 찍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AND 연산자가 붙는다. 그러면은 두 개가 다 true여야지 얘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여기 true이고 이쪽도 true이고 둘 다 true일 때 콘솔 창을 지금 찍어주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케이스 1부터 살펴보면은 내가 넘에다가 지금 널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서 널 우와 금액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를 이렇게 우와 연산자를 해놓고 뒤에다가 지금 결과값을 넣겠다라고 하고 지금 출력을 했을 때 그때 요 케이스 1에서 출력되는 값은 금액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화라고 하는 연산자는 연산자 왼쪽이 우리가 이제 false 정확하게는 이제 false라고 하죠. false라고 하는 거는 false나 빈 문자리나 0이나 널이나 undefined나 아니면 not a number라고 판정하면은 오른쪽을 반환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널이면은 그냥 바로 얘를 반환을 해주면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선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문자를 넣어놓은 다음에 엔드 연산자를 썼어요. 그러면은 엔드 연산자는 true, 왼쪽이 true, 정확하게는 true씩 false 이외의 모든 값이라고 판정을 하면은 오른쪽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왼쪽이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false 이외의 모든 값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반환을 하면서 무언가가 설정되었습니다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EX6 문법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왜냐면 리액트에서는 이제 이 EX6 문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const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문자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백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달러 중괄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변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출력할 수 있다. 그 안에다가 함수도 실행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에는 우리가 다양한 그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는 소괄호 생략 가능하고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소괄호 생략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분할 대입을 이용해서 객체나 배열로부터 값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나 분할 대입을 할 때 디폴트 값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고 스프레드 구문을 이용할 때 배열이나 객체를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점점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서 대괄호라든지 중괄호라든지 그 안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실제로 이제 주소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맵이나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루프 처리하는 거 해봤고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짧게 분비를 짧게 작성을 해서 로직을 살펴봤고 논리 연산자 AND하고 OR의 올바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T 파일을 좀 볼 건데요. 자, 리액트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리액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를 살펴볼 거예요.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보면 리액트 사이트의 정의를 보면은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앞에서 이제 jQuery도 공부했었죠. 그런 것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리액트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일단 스파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스파 페이지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싱글 페이지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가 바뀌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우리가 연동이 된다. 네, 로직이 이제 수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전환을 할 때 뭔가 새로 고침이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전환되는 네, 그런 기능을 우리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스파 페이지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이제 코드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리액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스파를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리액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솔리드 JS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 뭐 jQuery도 있고 그다음에 앵귤러도 있고 리액트도 있고 뷰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제일 각광을 받는 이유가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 메타의 전신이죠. 네, 페이스북에서 제작을 한 라이브러리고, 메타가 지금 엄청나게 큰 이제 그 회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도 굉장히 막강하고 그리고 사용자들도 이제 그걸 좀 신뢰하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업데이트도 되게 자주 되고 있어서 점점점 뭔가 효용성 있고 요즘 유용한 로직으로 계속 뭔가 코드를 계속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사용자들도 요거에 관련해서 코드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제 만든 이 앵귤러라고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바짝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조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어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뭔가 이게 개발 속도가 이제 뭐 느리기 때문에 리액트가 제일 지금은 현재 각광받는 라이브러리가 되고 있고요. 뭐 근데 모르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일단은 뉴스피드라고 하는 거에 사용이 되다가 인스타그램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오픈소스로 대중화가 된 게 리액트라고 하고요. 페이스북의 엔지니어인 이제 조단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액트를 하려면 일단 HTML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CSS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배열, 객체, 함수 이런 것들을 다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리액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하는 언어예요, 리액트는. 아, 근데 이 프론트엔드 언어로 백엔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로 사실 나온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언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돔하고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돔 얘기를 다시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HTML 해석에서 우리가 돔트리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돔트리라는 걸 만드는데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화면 요소를 변경할 때 이 돔을 직접 지정해서 바꿔 쓰는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썼던 방식, 자바스크립트로 썼던 방식이나 jQuery를 썼던 방식이 지금 이 방식이에요. 도큐멘트에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해가지고 P라고 하는 태그를 내가 만약에 만든다. 그래서 변수 텍스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텍스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뭔가 텍스트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텍스트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명을 이용해서 뭔가 문자열을 넣으면은 P 태그 안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큐멘트에서 아이디가 어떤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어펜드 차일드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내가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이 텍스트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면은 어떤 그 문서의 어떤 위치 바로 이제 뒤쪽으로 요 p 태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jQuery로 만약에 똑같이 동작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그냥 아예 p 태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텍스트 메소드로 헬로 월드라고 쓸 거야 라고 해서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그냥 어펜드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텍스트 엘리먼트를 넣으면
원하는 요소의 뒤쪽에다가 이제 헬로 월드라고 설정한 p 태그를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방식은 일단 리액트하고 뭐가 다르느냐.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은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요. 로딩을 할 때 쭉 처음부터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처음부터 쭉 다 로딩을 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그래서 이제 리액트에서는 가상돔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가상돔. 가상돔은 돔트리를 가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뭔가 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리프레시를 한다. 뭔가 뭐 코드에 변화가 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로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변화가 된 부분만 변경이 된 부분만 돔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뭔가 로딩을 하면 쭉 읽잖아요. 태그들 막 읽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처음부터 쭉 읽어서 뭔가 변화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만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쭉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변화시키는 애도 또 처음부터 쭉 읽어가지고 여기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상돔이라고 하는 것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상의 돔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만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만 읽고 이 부분만 변경을 시켜버리면 속도가 확연히 이제 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돔 조작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렌더링 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웹 시스템을 아주 빠르게 변환이 되는 쾌적한 웹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가상 돔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액트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요. 노드를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노드 JS. 롱텀 서비스 버전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좀 오래되는 버전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거를 설치를 해야지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우저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VS 코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VS 코드에서 내가 리액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실행이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Node.js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서 이제 환경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일단 쉬었다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